아무도 선뜻 나서서 사과를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기념품처럼 그의 등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한 달 이상 그레고르를 괴롭혀온 그 상처는 아버지에게 현재 그레고르의 모습이 아무리 참담하고 징그럽더라도 그가 가족의 한 사람이고 그를 원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아버지는 혐오감을 가슴에 접어두고 꾹 참는 것만이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상처로 인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 같았다. 이제는 방을 건너가는데도 마치 부상을 당한 늙은 병사처럼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 상처가 악화되어 몸의 상태는 아주 나빠졌지만 그즈음 새로운 일 하나가 그를 기쁘게 했다. 어두워지면 거실과 그레고르의 방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레고르는 자리를 잡고 앉아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어두운 방 안에 숨어있는 그레고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등불이 환히 켜진 탁자 주변에 모인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가족의 허락을 받고 그들의 대화를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가족은 옛날에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곧 안락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등불 밑에 앉아 유행복 가게에서 맡아온 고급 속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으며 점원이 된 누이 동생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밤이면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수의 제복을 벗지 않고 매우 불편한 모습으로 조용히 잠들곤 했다. 밤 10시가 되면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깨웠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침대에 가서 편히 자도록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날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아버지는 잠을 충분히 자야만 했다. 가족 모두 일에 지치고 피곤에 젖어서 그레고르를 보살펴줄 여유가 없었다.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다 주는 일까지 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빨래를 맡아 있으며 그레테는 직장에 나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집안일은 백발이 흩날리고 뼈가 굵은 할멈이 아침, 점심으로 드나들며 가장 힘든 일만 거들어 주었다. 식구 누구도 요즘 그레고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누이 동생은 출근하기 전에 아무 음식물이나 밥비 챙겨서 발끝으로 그의 방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저녁 되면 그가 음식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보지도 않고 치워버렸다. 누이 동생은 늘 하던 방 청소도 요즘엔 한운둥 만운둥 했다. 벽에 더러운 자국이 줄줄이 남아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먼지와 오물덩어리가 흩어져 있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청소를 한다며 서너 통의 물을 방에 쏟아부었지만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오히려 기분이 상한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뒹굴었다. 결국 퇴근한 누이 동생이 엉망이 든 그레고르의 방을 보고 어머니를 흘겨보면서 몸을 비틀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딸아이에게 맡겨두지 않겠냐고 화를 냈고 누이 동생에게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가 청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딸 대신에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취직한 늙은 할멈이 집안일을 돕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이 할멈은 처음부터 그레고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할멈은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고는 우뚝 서서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몹시 놀란 그레고르가 쫓기듯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녔다. 그 이후로 할멈은 아침과 저녁으로 문을 슬그머니 열고 그레고르를 잠깐 들여보는 일을 계속했다. 말똥벌레야, 이리로 와라 라든가 아니, 이 늙은 말똥벌레 좀 봐 라는 말을 정다운 말로 생각한 할멈은 그렇게 그레고르를 불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무시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세찬 빗방울이 유리창에 들어치던 어느 날 아침 할멈이 또 방문을 열고 그레고르를 말똥벌레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힘이 없었지만 몹시 화가 나서 덤벼들 듯한 기세로 할멈에게 느릿느릿 다가갔다. 하지만 할멈은 조금도 겁먹지 않고 문 옆에 있던 의자 하나를 번쩍 들어서 그레고르의 등을 내리칠 것 같은 동작을 했다. 그레고르가 다시 방향을 돌리자 뭐야 단지 그것뿐이냐? 라고 하면서 의자를 구석에다 다시 내려다 놓았다. 최근에 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따금 넣어준 음식을 한 입 먹어봤지만 곧 뱉어버렸다. 처음엔 이처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방 안의 풍경이 너무 비참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도 곧 익숙해졌다. 식구는 둘 곳이 마땅치 않은 물건들을 이 방에다 넣어두었다. 게다가 방 하나를 하숙방으로 내놨기 때문에 더 그랬다. 하숙인으로 들어온 3명의 신사는 성미가 까다로웠다. 이 신사들은 질서와 청결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머무는 방뿐만 아니라 부엌을 비롯한 이 집 전체가 청결해야 된다고 참견을 했다. 그 바람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그레고르의 방은 제대로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였다. 어느 날 하숙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으므로 그레고르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거실 식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숙인 3사람은 식탁 윗자리에 앉았다.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았던 자리였다. 3사람은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기를 담은 큰 접시를 들고 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곧이어 누이 동생이 감자를 담은 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음식에선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 그들은 거의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아삭아삭 음식을 씹는 치아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그레고르에게 음식을 먹는 데는 치아가 꼭 필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입이라도 치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는 소리 같았다. 그레고르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도 무엇인가 먹고 싶다. 배가 고파. 하지만 저런 음식은 안 돼.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가 변한 이후로 집안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하숙인 3남자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3사람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살금살금 팔꿈치를 들고 걸어가서 부엌 문 앞에 모여섰다. 그러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시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지요. 천만에요. 3명의 신사들 중에서 가장 윗사람인 사내가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 따님께서 거실로 나와서 연주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좋겠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는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처럼 대답했다.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나란히 거실에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침착한 동작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까지 하숙을 친 경험이 없다 보니 하숙인에 대한 예의가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들은 의자에도 앉지 않았다. 하숙인 한 사람이 어머니한테 의자를 권하자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누이 동생은 곧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연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고개를 거실 쪽으로 내밀었다. 그의 몸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의 등과 옆구리에는 실밥,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가 기어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식구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리고 누이 동생 역시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숙인들은 연주가 이내 기대에 못 미치는 듯 다소 실증한 모습으로 마지못해 듣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나갔다. 난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이었어. 이런 불행한 일만 생기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었지. 부모님이 어떤 반대를 해도 말이야. 만약 그랬다면 누이 동생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을 거야. 잠자씨!
갑자기 세 하숙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기어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멈췄다. 연주를 중단한 누이 동생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남자는 처음엔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미소를 던지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하숙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올린 연주보다는 그레고르 쪽이 더 흥미가 있는 듯했다. 아버지는 급히 그들 쪽으로 다가가서 양팔을 벌렸다. 그리고 그들을 방으로 돌려보려고 애쓰는 한편 자신의 몸으로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러자 그들은 약간 화를 냈는데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레고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옆방에 살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숙인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팔을 쳐들고 조급하게 수염을 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방으로 왔다. 아버지는 평소에 하숙인들에게 베풀던 친절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세 사람을 방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었다. 마침내 방문에 다다랐을 때 가장 윗사람인 남자가 발을 쾅 하고 불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는 한쪽 손을 쳐들고 눈으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모습을 찾으며 말했다. 나는 이 집과 당신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불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는 결심을 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방을 해약하겠소. 물론 지금까지의 하숙비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소. 그 대신 앞으로 극히 합당한 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들에게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 볼 작정이요. 그러자 남은 두 사람들도 곧 입을 열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해약하겠소. 세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요란스럽게 문을 쾅 닫았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설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그레고르는 하숙인들이 처음 자기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실망과 또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오는 쇠약함으로 그는 움직일 기운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은 손으로 식탁을 소리나게 쳤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요. 저는 이 짐승을 더 이상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저 벌레를 없애야 해요. 여태 저것을 보살피고 저것을 잡아내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숨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듯한 얼굴로 있다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에게 급히 달려가 이마를 짚었다. 저것을 없애버려야 해요. 누이 동생은 아버지를 향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심한 기침 때문에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저 벌레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로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처지를 생각해보세요. 저런 걸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뺨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얘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버지는 슬픔과 안쓰러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누이 동생을 보았다. 누이 동생은 어깨를 움츠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시 망설였다. 저놈이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아버지가 깊이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누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다는 듯 격렬하게 한쪽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 오빠하고 타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 이 꼴이라니. 내쫓아버려요. 누이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것이 그레고르 오빠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은 것이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르 오빠란 말인가요? 저것이 정말 오빠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벌레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집에서 제발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고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저 벌레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내쫓고 급기야 이 집 전체를 점령해서 결국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 거예요.
보세요. 저것 좀 보시라고요. 누이 동생은 갑자기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벌써 시작했어요. 그레고르의 지친 몸이 꿈틀대며 움직였다. 여러 개의 발이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열변을 토하던 누이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등 뒤로 도망쳤다. 아버지 역시 벌레가 공격을 시작한 거라 여기고 일어서서 양팔을 앞으로 쳐들었다. 그레고르는 누군가를, 특히 누이 동생을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등의 상처가 심해져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거실에서 자신의 방까지가 까마득히 멀게 느껴졌다. 조금 전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거실로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 방문 앞에까지 겨우 다다랐을 때 그레고르는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고개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목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쾅 하고 급하게 문이 닫혔다. 그리고 굳게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제 됐어. 누이 동생이 다급하게 열쇠를 잠그면서 외쳤다. 그레고르는 다시 어두운 방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어둠 속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자, 이제는?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특별히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견딜만 했다.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등은 썩은 서가며 그 주위에 염증이 생긴 부위조차도 이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감동과 애정을 갖고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도 누이보다 그 자신에게 훨씬 강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가족에 대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 3시를 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의 머리가 저절로 스르륵 밑으로 수그러졌다.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아침 일찍 일하는 할멈이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왔다.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본 할멈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그레고르가 감정이 상해서 일부러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고 여겼다. 할멈은 전부터 그레고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멈은 손에 들고 있던 긴 빗자루로 그를 간지리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할멈은 그레고르의 몸을 슬쩍 밀어보았다. 그레고르가 아무런 저항 없이 밀리는 것을 보자 할멈은 그제서야 비로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할멈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신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다. 할멈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잠자부부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침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래 좀 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저쪽에 뻗어 있어요. 잠자부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기겁을 하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잠자씨는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부인은 잠옷 차림으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갔다. 그레테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정말 죽었어요? 부인은 확인하려는 듯이 할멈을 보았다. 죽은 것 같네요, 뭐. 할멈은 자기 말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이 빗자루로 죽은 그레고르를 옆으로 밀어보았다. 부인은 할멈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죽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군.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고 나머지 세 여자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레테가 입을 열었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여유였을까. 하긴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넣어줘도 통 먹지 않더라고요. 3명의 하숙인들이 방에서 나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침 식사를 찾았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하숙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 쪽을 가리켰다. 잠자씨 가족은 그날 하루를 휴식과 산책을 하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에게는 일을 쉬어야만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반드시 휴식이 필요했다. 잠자씨와 그레테와 잠자부인은 각자의 직장에 결근기를 썼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수개월 만에 처음 하는 외출이었다.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뿐이었고 따뜻한 햇살이 차창 안으로 비쳐 들어왔다. 그들은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이것저것 상의했다. 잘 생각해보면 가족의 장래도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다.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가 괜찮은 편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서 빨리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사를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곳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이었다. 그들은 현재의 집보다 작고 집세도 싼, 그러나 위치가 좋고 좀 더 살기 편한 집이 필요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자부부는 차츰 생기를 되찾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최근 근심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레테는 아름다운 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잠자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딸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구해줄 때가 오리라 생각했다. 이윽고 전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